네, 여러분들 교재 59페이지 제가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빼고 이제 끊었는데요. 우리 기본교재 29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립학교의 민영화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공교육 부문에 자유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교육 시장화가 이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임용 시험에는 이제 간간히 출제되는 개념인데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포함시킨 내용이고요. 신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교육 개혁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립학교를 민영화시키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얘는 어쨌든 그 자유주의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적 관점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관련성이 되게 적은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뭐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건 정부의 역할을 좀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고 뭔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 진보주의적인 그 이념과 좀 닿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관점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교육 유지를 위한 비용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학교 민영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혁하려고 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학교 민영화, 학교 선택권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가 72번 테마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59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어떤 학교나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뭐 바우처 제도라든가 협약학교, 교부금 지원 학교, 마그넷 스쿨 제가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된다라고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터스쿨이라고 하는 협약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얘는 뭐냐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면서 지역 혹은 주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어 인사 교과과정 제정 등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학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 방식이나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 수준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일종의 협약, 그게 이제 차터에 해당이 되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이에 따라 운영이 되고요. 책무성이 부과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협약에 명시된 책무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폐쇄되거나 협약학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시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 협약학교는 학부모, 교육자, 지역사회단체, 대학, 민간조직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력해서 설립, 운영할 수 있고 공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취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무성을 부과하는 한편 학부모의 공립학교 선택을 통해서 공립학교 간 경쟁을 유발한다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는 예전에 지방직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교를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유사하고요. 민간이 설립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미국의 공립학교, 헌장학교, 특화학교라고도 얘기를 한다. 공립학교의 틀에 박힌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의 혁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번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영국의 국고운영학교라고 해서 요것도 자율학교로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교재에 보면 교부금 지원학교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의 협약학교와 약간 유사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에서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번을 선택하셔야 됐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바우처 제도는
교육비 지불 보증 제도라고 부를 수 있고요. 경제학자 프리드만에 의해서 주장이 된 개념입니다. 학부모는 일종의 보증서인 바우처를 받아 공사리 어느 학교든지 자유롭게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를 선택하면 그 학교에 등록금 대신 이 바우처를 내는 거예요. 그럼 바우처를 받은 학교가 그것을 해당 학교의 지역교육 당국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얘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교육제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치원 단계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경영기업이라고 해서 학교 경영을 통째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문적인 학교 경영 조직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협약 학교들이 학교 경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협약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경영 기업도 동시에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경영 기업들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여러 학교에 적용한 결과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경쟁력을 얻게 되며 여러 개의 체인 학교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경영 기업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어떤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네 번째가 마그넷스쿨이라고 하는데 저 마그넷이 자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이 특성화된 측면이 이제 학생들을 끌어당겨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마그넷 스쿨이에요. 근데 얘는 도심지 흑인 중심 교육부에 이제 새롭게 부상하던 대안적인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흑백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마그넷 스쿨은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기본학습 소양, 학생 특성에 맞는 진로 직업교육, 영재교육 등의 심화교육 과정을 특정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대안적 교수 방법 및 교육과정의 매력을 느낀 학부모들이 교육부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지원시키고 입학시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더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지역 교육부가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인종통합학교라는 정책과제를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던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학교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학교나 바우처 제도나 학교 경영기업, 마그넷스쿨 이 네 가지를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의 제도로서 기억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를 좀 비교해서 제가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을 좀 보여드리자면 공통점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직된 공립학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차터스쿨 같은 경우는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재정 또한 공적 자금에 더해 민간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성취도 향상 경쟁에 있어 공립학교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 책무성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그넷스쿨은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 교육부 교육위원회 지도 감독을 받고 공립학교 교사와 공교육 재정을 사용해 운영을 합니다. 성취도 향상보다는 인종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둘의 차이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012년도 국가직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학교 선택제와 거리가 먼 학교 유형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루 리본 학교가 해당 사항이 없고 제가 나머지 세 개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교부금 지원 학교가 뭐냐면 그 영국의 차터스쿨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 60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신교육사회학, 다른 말로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교육 내용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이며 누구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닌 지식 체계라고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지배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지배문화의 전달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등론적 관점을 담고 있으면서 갈등론자들이 앞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놓치기 쉬웠던 특히 경제적 재생산론자들이 구조와 어떤 형식에 집중을 했다면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는 갈등론적 입장이면서 좀 더 미시적으로 교육과정 자체를 분석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교육사회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60페이지에 신교육사회학 가로치고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0은 지식의 계층화와 사회적 계층화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층화되고 각기 다른 지식에 부여되는 사회적 평가와 그 지식들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보상이 결정되는 배경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교육과정 학자들, 이글스턴, 애플, 애니온 등도 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망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문화와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를 교육사회학의 중심에 끌어들이고요. 미국의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을 교육과정 사회학 또는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에서 신교육사회학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이제 명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비판적 교육과정.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하기보다는 신교육사회학이나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나 그다음에 교육과정 사회학이 같은 개념이고 영이라든가 이글스턴이나 애플 애니온 등이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교육사회학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아 얘가 교육과정 사회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겠다.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찾는 거죠. 구조가 아닌 학교 교육 내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겠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한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구조 기능주의 기반에서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과정 사회학이든 신교육 사회학이든 갈등론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작년 우리 시험에 애니온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애니온은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라이먼은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는 죽었다 해서 학교가 참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정을 했고요. 일리치는 이를 받아들여서 탈학교 사회에서 학교 위주의 사회를 벗어나야 참된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리치가 탈학교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학교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아니고요.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자. 그 학교 위주의 사회를 벗어나서 참된 교육을 되찾자라고 주장을 하셨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비판적인 교육학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육 그리고 일리치는 학습 기회가 사회 전체에서 지원되는 탈학교 사회를 제안하면서 여기 나와 있네요. 학교 자체를 사회로부터 삭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학교를 넘어 새로운 교육 문화와 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상호 의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 친화적 제도 또는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또는 학습망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이리 하면 문제제기식 교육 그리고 일리치 같은 경우는 상호 친화적 제도,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나 이게 망이란 뜻이잖아요. 학습망 개념을 생각한 분으로 주장한 분으로 일리치 이렇게 키워드 가지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4년도 시도교육청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가 집단에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던 분은 어쨌든 교육과정 사회학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드리뷰는 구조기능론, 프레이리는 문제제기식 교육, 보울스와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론. 그래서 애니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 정리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교육과정 사회학자로서 애니언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키워드를 잡아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학습 이제 문제제기식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기존 그 학습자가
은행 저금식 교육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이제 넘어가야 한다. 이게 하나의 대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는 허위 의식을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이게 이제 문제제기식 교육, 파울로 프레이리가 주장한 개념이고요. 일리치가 주장한 탈학교 사회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이 상호 의존하면서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 친화적인 제도 아니면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러닝 웹 같은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려고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조작적 제도에 대치되는 것으로서 상호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신해서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리치의 두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과정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관련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조금씩 중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갈등론적 관점이다 보니까 알티세르의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기구, 알티세르가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육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핵심이 되고 있고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지배 집단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23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 교육학자를 물어보고 있고요. 학교가 지배 집단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한 분이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데 애플의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지배 계급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피지배 계급은 그 헤게모니에 순응함으로써 사회의 합의와 안정에 이른다는 주장을 말하고요. 이때 헤게모니란 지배 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말합니다. 합의를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합의를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헤게모니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데올로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에 있어서 헤게모니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서 나와 있는 지식의 계층화와 불평등 재생산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보자면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로부터 추출된 지식이 학교 교육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지배 계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문화 내용을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된 화법, 세련된 화법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세련된 화법, 공식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정교한 화법의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부르디에는 프랑스 대학 교육의 내용과 그 조직 방식, 평가 기준이 정통 문화자본 또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습성, 다른 말로 아비투스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상징 조작 능력과 같은 문화자본을 정통으로 상속받은 지배계급 자녀들이 순조롭게 대학 교육에 적응하고 학업 성취에 성공하지만 정통 자본을 상속받지 못한 노동계급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업에 실패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이 그 요약 기본서에는 빠져 있어요라고 했던 부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와 사회질서 유지 및 통제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번스타인은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내면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번스타인의 이론을 그 교육학에 관련된 이 이론을 구조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를 얘네들이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그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통합형의 형태로 그 교육과정이 운영이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용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그 통합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분류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약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구조를 중심으로도 강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그 교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의 구분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넘나들지 못하면 이제 인문계랑 그 직업계 학교를 나누는 형태로 보시고, 이게 좀 자유롭게 넘나드는 약한 경우에는 그 종합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진도 시간 배당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 계열성의 엄격도, 시간 배정의 엄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교과목 전공 분야 학교 내 조직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구조라고 하는 것과 이 분류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의 문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조의 문제면서 얼개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분이나 나누는 것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분류의 강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류가 강하다 그럴 때는 이제 집합형, 통합형 이거를 이제 같이 쓰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 얘는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어서 강한 경우에는 집합형으로 놓고 약한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넣어서 이 부분으로 구조를 이해하시고, 분류의 강약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종합학교인지 아니면 인문계와 직업학교를 나눠서 분류하는지, 여기가 분류형이고 여기는 통합형인 거죠. 차라리 이 집합을 분류로 바꾸는 게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구분이 강한지 약한지, 분류가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구조의 결정도도 역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조가 강한 경우는 집합교육과정, 약한 경우에는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문화 사회로 넘어갈 건데, 그 여러분들 교재 그 61페이지에 문화 실조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펴 놓으시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문화 사회와 교육 불평등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라고 할 때 크게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단일 문화주의,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단일 문화주의는 뭐냐면 동아주의 정책이에요. 다양한 인종과 인종적 배경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류 사회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수능적 적응 과정을 동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일 문화주의에서는 동아주의 정책을 지향하겠죠. 미국인화라든가 용광로 정책, 이거는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결핍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능, 용광로 모델, 교육을 용광로에 비유를 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섞이게 되잖아요. 이런 동아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다르게 다문화주의는 뭐냐면 문화다원주의라고 해서 얘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는 비슷한 개념으로 문화다원주의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주류 사회를 인정하는 가운데 문화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문화주의는 그것도 아닌 채로 그냥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샐러드 그릇을 모델로 하는데, 포함된 여러 재료들이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를 형성하고, 그 전체는 각각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샐러드 그릇이라든가 모자이크 모델, 얘는
샐러드 그릇 모델보다 더 평등하고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다양한 문화 집단이 모자이크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으로 주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교육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샐러드보다는 모자이크 모델이 더 훼손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양한 문화 집단을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서도 살짝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이제 풀어내는 방식을 보자면 유전론은 미국 흑인이 백인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젠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1969년. 그러다가 이제 젠크스가 나오면서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실조론은 뭐냐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이들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문화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실조론에서는 뭐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게 결핍되고 영양실조처럼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취 저조가 유전적 결함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화적 환경의 부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취약적 교육적 조치에 따라 학업성취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상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 운동,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서 1965년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실조론 관련한 문제를 좀 보시면 학생의 학습 실패 중요 요인으로 학생의 문화적 경험 부족을 지목한다. 그러면서 이 문화적 경험 부족을 결핍, 영양실조의 그 실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화적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되게 좋은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데 그거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화적 결핍에서 온다고 보는 이거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곤 가정이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었고요. 2024년 국가직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문화실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거 맞고요.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은 학교 요인이 아닌 거죠. 가정 배경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문화적인 결핍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고 기업과 디귿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정치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하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문화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실조론과 보상교육 정책은 동아주의적 발상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입니다. 교육 내용과 전략, 교육 성취도나 소질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역시 전통적으로 백인 중산층 집안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소수 집단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에 대해 이들의 문화가 열등하다거나 학업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에 있어 주류 집단에 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문화적 재생산 내용하고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문화적 전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급부는 소수민족 집단의 학업 성취가 저조한 이유를 주류 문화와 소수민족 집단 문화 간 권력 차이로 인한 문화적 전도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소수 집단을 자발적 소수 집단과 비자발적 소수 집단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민 자체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학업 성취 실패는 비자발적 소수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 학업 성취가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학업 성취가 낮게 나타나는 거는 비자발적인 소수 집단
집단인 경우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요. 비자발적 소수 집단은 학교에 적응하기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화적 전도라는 게 흑인과 같은 소수 집단이 특정 형태의 행동, 사건, 상징, 의미가 백인과 같은 주류 집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을 우리가 문화적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이들은 다른 때때로 주류 집단의 것과 상반되는 형태의 행동, 사건, 상징, 의미가 자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중시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문화적 전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문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다문화 교육은 이제 점차로 범위가 확대되고 대상이 확대되고 목적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제가 목이 가가지고 네. 범위는 보시면 한 사회 안에 민족 집단에서 생태계의 위기, 핵 문제, 테러리즘 등의 글로벌 관점을 포함하는 문제들로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상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외받고 있는 특정 인종, 민족 집단의 학생에서 문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로 확대됐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대상이 확대됐고 목적은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초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셔서 실제 문제를 푸실 때 범위와 대상과 목적이 다 확장된 것이 최근의 다문화 교육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뱅크스잖아요. 이분은 인종, 성, 계층을 막론해서 모든 학생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총체적 교육개혁 운동으로 다문화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보시면 뱅크스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답은 1번이었어요. 특정 인종이나 민족 또는 소외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항과 선택을 가르치고 전 지구적이며 테크놀로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교육청 문제에서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서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처음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61페이지에 제가 75테마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좀 잘 안 나오니까 그걸 좀 보시면 다문화 교육의 5차원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내용 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 감소, 공평한 교수법, 학교 문화 사회 구조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다문화 교육의 5차원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단계 접근법을 이제 옆에 있는 차원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내용 통합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웅, 기념일, 문화 요소를 부분적으로 기존 수업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여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가적인 접근은 문화 관련 주제, 개념, 관점을 기존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차원으로 보면 지식 구성 과정의 어떤 차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환적 접근은 뭐냐면 교육과정 구조와 과정을 바꿔서 다양한 문화 관점에서 지식을 재구성하는 걸 우리가 전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앞에 나온 다문화 교육 5차원에 해당되는 편견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행동 접근이라고 해서 학생이 사회문제 해결 행동에 직접 참여하는 접근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와 관련 없는 거는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주의적 접근 자체가 그 민족 단일 문화주의에서 나온 개념이고 최근의 다문화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푸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본 적이 없는 분께는 꽤 낯설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기여적, 부가적, 전환적, 사회행동 접근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교육 모델 관련해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깁슨, 슬린터와 글랜트, 뱅크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베네트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기본서에도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문화관 이해를 위한 다문화 교육에서 시작을 해서 다문화 교육을 5유형으로 범주화를 시킴으로써 이런 이제 범주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뱅크스로 가면 내용의 통합, 지식의 구성, 편견 축소, 교수학습의 형평성, 힘을 실어주는 학교 문화와 사회구조 등 5차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5차원으로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4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던 분이 뱅크스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베네트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평등교수법, 교육과정 개혁, 다문화적 역량,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교수 학습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네트의 다문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장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다문화 교육과정의 6가지 목적이라고 해서 간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이 중간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요거를 베네트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트의 다문화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제 6가지 목적이 중요한데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발달시키고요. 문화적 의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간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별의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지구 현 상태와 세계적 역동성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사회적 행동 기술을 발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앞에 있는 뱅크스의 그 4단계 사회행동 접근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베네트가 중요한 게 문화적 감수성을 또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키워드를 베네트의 다문화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문화적 감수성에 단계가 있는데 일단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단계에서 3단계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발달돼서 문화 상대주의 단계로 넘어가면 또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문화 중심주의 단계에서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이고 경시하는 부정은 뭐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아주의를 중시하는 입장, 문화 차이는 인식하지만 그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인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차이를 수용하지만 여전히 자문화 기준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 넘어가면 첫 번째가 수용 단계,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 상대주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인데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공감이나 편견이 감소되는 걸 적응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통합은 다문화 관점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메타적 시각을 형성하고 주변화 경험이 가능한 요 마지막 단계를 통합이라고 한다. 얘도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사회 관련해서 새 강좌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에 이제 키워드 이렇게 노트로 제시되어 있고 이걸 좀 쓰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고 지나가면
그냥 그 내용도 사라지기 때문에 꼭 손으로 쓰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